달면 삼키고 쓰면 뱉으려는 폴란드. 이번에는 포탄 분야에서 다급히 태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너나 할 것 없이 포탄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라고 예외는 아닌데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대신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려 했던 폴란드가 이제 와서 또 한번 한국과의 합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기업과 함께 포탄을 생산할 합작 회사를 외부로부터 찾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방산 기업의 참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포탄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럽 국가들과 달리 포탄 생산량이 풍부해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은 포탄을 생산하는 인프라와 별개로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포탄을 설계하고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포탄의 종류와 전술교리만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력은 세계를 놀라게 만들 정도인데요. 폴란드 역시 한국의 우수한 포탄 기술력과 작전 교리를 이어받아 자국 전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조차 탐내는 우리 대한민국의 포병 포탄 기술력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병의 화력을 결정하는 건 우수한 자주포와 더불어 다양한 포탄입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성능을 가진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어도 여기에 장전할 수 있는 포탄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자주포만으로는 적을 제압할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충분한 포탄 생산 여력이 없다는 것을 자각한 유럽 각국은 재무장의 첫 시작으로 포탄 생산 공장을 확충하거나 포탄 수급 라인을 다급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폴란드 육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대량 도입으로 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을 보유한 군사 강국으로 올라서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만큼의 포탄 생산 능력은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지난해 말 한화 약 1조 원 수준의 예산을 승인하며 155mm 포탄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직후 폴란드의 행보는 다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폴란드는 자국의 포탄 생산 역량을 증대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되레슬로바키아, 튀르키예 등 주변 국가와 포탄 생산 협력을 강화하려는 행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K9 자주포는 유럽제 155mm 포탄과도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하니 다른 포탄을 사용해도 자주포의 화력 지원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한국에겐 추가 수익 활로가 막힐 수 있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한국 방산의 단맛을 본 폴란드는 다시 한번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는 탄약 제조 합작 회사 설립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여기에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톰치크 폴란드 국방차관의 발언에 따르면 폴란드는 155mm 포탄을 비롯하여 합작 회사가 생산하는 탄약에 대한 기술과 라이선스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폴란드의 기술력이 조금은 부족하니 합작을 통해 기술력을 축적하겠다는 속내가 내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단순히 포탄 생산 역량뿐만 아니라 우수한 포탄 기술까지 보유한 군사 강국이 수주를 따낼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포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패스컴이라 불리는 지뢰 살포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패스컴은 공중에서 적진으로 지뢰를 살포할 때 사용하는 탄종으로 크게 대인용 지뢰를 살포하는 ADAM과 대전차용 지뢰를 살포하는 RAAM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DAM은 한 발의 패스컴에 36개의 지뢰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에 살포되면 자동으로 지뢰에서 인계철선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적보병이 이 인계철선을 건드리게 되면 폭발하는 방식으로 살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RAAM은 한 발의 패스컴에 9개의 대전차 지뢰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에 살포된 이후 적의 장갑차나 전차 등 기갑 전력이 지뢰에 접근하게 되면 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뢰 살포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수의 국민들은 혹시 터지지 않은 지뢰가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뢰라는 무기체계가 일으키는 민간인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언뜻 이러한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패스컴의 자폭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패스컴은 단 자폭 설정 시 4시간, 장자폭 설정 시 48시간 이후 자폭하도록 설계되어 아군의 부수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적의 기동을 최대한 저지해야 하는 지역엔 장자폭 아군의 반격을 준비하는 상황에선 단자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스컴은 적의 주요 기갑부대를 괴멸하기 위한 화력경멸구역의 필수적인 포탄인데요. 화력경멸구역이란 적 기갑부대의 주요 기동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점을 선정한 다음 해당 지역에 적이 들어오면 패스컴, DPICM 등 강력한 포탄을 일시에 쏟아부어 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 위한 개념입니다. 한국군 역시 이러한 작전 개념의 화력경멸구역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술은 폴란드 육군에도 필수적입니다. 폴란드는 현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군사 도발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전면전을 상정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폴란드군의 작전 환경을 고려할 때 적의 대규모 기갑 부대를 단시간에 제압할 수 있는 화력경멸 구역 지정은 필수적이며 적의 보병과 기갑을 모두 무력화할 수 있는 패스컴의 전술적 이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포병 포탄 중에서는 ICM 계열이 있습니다. ICM 포탄은 기존의 고폭탄보다 더욱 강한 살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포탄으로 한국은 인마살상에 특화된 APICM과 기갑 공격을 위한 DPICM 포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면에서 파열하여 파편으로 적을 살상하는 고폭탄은 참호나 엄폐물로 숨거나 지면에 엎드리면 위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한시관이나 접근 신관을 사용하여 적군의 머리 위에서 포탄을 파열시키는 전략을 구할 수 있긴 하지만 고폭탄이 가진 한계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APICM을 사용하면 지면에 떨어진 자탄이 적머리 높이에서 쇠구슬을 파열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고 적 병력을 효율적으로 사냥할 수 있습니다. 또한 DPICM은 적의 기갑 부대를 잡을 수 있도록 개발된 이중 목적 개량 고폭탄으로 DPICM에 탑재된 자탄들은 모두 위에서 아래로 폭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성형작약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PICM 자탄은 공중에서 방출된 직후 적의 기갑 차량 위로 낙하하며 성형작약을 이용하여 전차나 장갑차를 상부부터 파괴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적의 장비와 병력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어 이중 목적이란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사거리 20km를 넘기기 어려운 DPIC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DP-BB탄까지 개발하였습니다. DP-BB는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거리 연장탄의 일종인 BB탄의 기술을 DPICM에 접목한 것입니다. DP-BB는 K9 자주포 기준 30km 이상 K55A1 자주포에선 28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 멀리 떨어진 적의 기갑 병력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최적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은 세계 최초로 관측 포탄을 개발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포병 사격의 기본은 간접 사격입니다. 포를 직접 사격하는 부대에선 표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에 관측 자산이 보내온 표적 좌표를 기반으로 보이지 않는 적을 제압하는 간접 사격이 기본입니다. 이는 외젠 STN 등 유수의 지휘관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정립해온 교리인데요. 이에 따라 포병 부대는 전시가 되면 각 부대에서 포병의 피지원 부대로 관측장교와 관측병 등을 파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적진을 촬영할 수 있는 관측 포탄을 개발하여 이러한 관측 임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측 포탄은 고도 600에서 900m 정도 높이부터 적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시간으로 관측 정보를 사격 지휘소로 송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으로 자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지상에 낙하한 이후에는 적에게 정보가 넘어갈 위험도 차단했는데요. 여기에 일반적인 정찰용 드론과 달리 별도의 운용 병력을 편제할 필요도 없고 드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날아갈 수 있어 적의 포격점 등을 신속하게 찾아내야 하는 상황에선 최적의 정찰 장비로 평가받습니다. 더욱이 앞으로는 램제트탄 개발 등을 통해 포병의 사거리가 지금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날 전망에 따라 이러한 정찰 자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측 포탄을 개발한 방산업체에서도 관측 포탄이 실전에 자리 잡게 되면 정밀한 화력 지원을 통해 포탄 소모량이 감소함으로써 우리 군의 전력이 강화되고 방산 수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만큼 한국의 포탄 기술력은 지금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도 합작 회사 설립에 한국 기업을 검토하며
기술력을 배우려 하는 것인데요. 지금껏 인류 역사 속 전쟁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항상 최첨단 미사일이 모든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란 도취에 빠져왔습니다. 그러나 전장에선 포병과 같은 재래식 화력의 중요성이 끝없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포병의 화력 지원과 소모전이 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다시 한번 입증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다음 목표가 될 확률이 높은 폴란드가 포탄 생산 역량을 증대하려 발버둥치고 있으며 한국은 그러한 폴란드에게 절실한 각종 포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과 손을 잡는 현명한 결단을 내린다면 한국의 우수한 포탄 기술은 러시아라는 공동의 적을 무력화하는 전략적 강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3월 29일 핀란드 탄약 구매 영상입니다. 지난 3월 20일 핀란드 국방장관 안티 하케네는 남모라프아사가 만든 155mm 포탄과 7.62mm 소총 탄약의 주문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수주의 주요 품목은 단형 K9 자주포용 155mm 포탄인데요. 예상되는 1차 주문 예산은 7,900만 유로, 한화 1,250억 원 규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서 전술했듯 이번 계약이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남모라프아사의 독점 계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남모라프아가 핀란드, 노르웨이 정부에 의해 세워진 사실상 국영기업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가능했던 일로 과연 남모라프아가 주력 품목도 아닌 155mm 포탄을 그것도 제대로 된 품질의 포탄을 납기일에 맞춰 만들 수 있냐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은 특히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가 속하는 북유럽은 군수물자 생산 능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유럽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경종을 울리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이후 러시아의 위협과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선 지금의 준비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을 가정한 CSIS의 워게임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계획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탄과 미사일을 소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신형 장거리 대함미사일로 AGM-84 하푼 이후 무려 44년 만에 호기롭게 개발한 AGM-158C LRASM은 일주일 만에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AGM-158의 생산량이 2023년 기준 연간 88개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추산치입니다. 이제는 포탄의 물량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쟁의 승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 전망을 내놓는 건 언론이나 연구기관만이 아닙니다. 나토가 발표한 국가방위산업전략 통칭 NDIS를 살펴보면 유럽의 국방산업 기반이 지난 수십 년간 매우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포탄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현재 유럽의 탄약류 가격은 최저 5배에서 최고 10배까지 올랐습니다. 스웨덴 국방부 참모총장인 마이클 클레이레슨 중장은 자국 공영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 유럽에 걸친 탄약 부족 현상을 실감한 서방 국가들이 자국의 비축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앞다퉈 포탄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가격이 부풀려졌다라며 포탄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155mm 자주포 아처의 포탄 가격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인 2021년보다 8배 이상 비싸진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진짜 문제는 유럽 각국이 포탄 생산 역량이 고만고만하다 보니 가격만 치솟을 뿐 포탄 수급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독일조차도 길어야 이틀이면 비축한 탄약이 전부 동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국이 포탄 생산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인 3,250발에서 14,000발까지 4배 이상 끌어올린 것이 다행스러운데요. 미국은 이를 위해 2022-23년에만 2조 7천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8년까지 월 최대 84,000발 생산까지 역량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북유럽, 특히 핀란드의 사정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립국 지위를 완전히 포기한 핀란드는 600문이 넘는 구형 견인포를 전부 자주포로 교체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전부 K9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폴란드는 대한민국의 유럽 방산 허브로 K9 자주포로 이루어진 유럽 최대 규모의 포병 전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수급이 쉽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이웃 국가인 노르웨이도 K9 48대를 운용 중인 일명 K9 사용자 클럽의 일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핀란드만을 사이에 둔 에스토니아는 총 36문 6개 포대 물량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육군의 현역병 숫자가 18,400명에 불과하다는 걸 감안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이는 곧 유사시 에스토니아가 발트 3국의 방어 요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핀란드가 도합 700문에 달하는 K9 자주포를 보유하게 된다면 노르웨이, 핀란드, 발트 3국, 폴란드로 이어지는 거대한 방어선이 모두 같은 체계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필요한 K9용 포탄의 수급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과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SOS 요청을 했습니다. 전시 상황에 맞춰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은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독보적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량은 극비인 관계로 대중에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과거 미 국방부의 언급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했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군의 포탄 부족 현상에 대해 미국 방송은 대한민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41일 이내에 155mm 포탄 33만 발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 달에 최소 24만 발 이상의 포탄을 생산해야 가능한 수치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한 달 평균 9만 발의 포탄을 사용하는 데 반해 유럽과 미국이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이 수요의 거의 10에서 2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현재 연간 10만 발의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대한민국에 건설 요청한 상태인데요. 또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유럽의 방산 5대 강국 중 하나로 언급되는 스페인에도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공장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곳곳에 이미 탄약 공급망을 구축한 나라인 덕에 대한민국 포탄이 유럽에 주입되는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한국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155mm 사거리 연장 포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사거리 연장탄 개발을 주관한 풍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일반적인 양산 155mm 탄의 사거리 40km에서 약 50% 늘어난 60km까지 닿는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존에 대한민국이 유럽에 공급했던 155mm 자주포탄 K307도 미국의 M107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사거리를 보여줬는데 이번에 개발한 사거리 연장 포탄이 이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운 것입니다. 러시아 매체는 풍산의 사거리 연장탄이 일반적인 나토 표준 탄약보다는 훨씬 멀리 날아가는 고성능 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표준 탄약의 사거리가 보통 18km라 가정하면 K307탄은 사거리가 40km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포탄이 날아갈 땐 그 속도에 의해 포탄 후미에 진공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진공 공간을 메우려고 주변 공기가 들이치게 되고 이 때문에 생기는 난기류가 포탄의 자세를 흔들고 이것은 포탄 사정거리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K307 탄약은 진공 공간을 없애는 설계로 사정거리를 크게 늘렸는데요. 포탄이 발사되어 착탄할 때까지 최대 30초가량 후방으로 일정량의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진공 공간을 채워버리는 원리입니다. 사실 그동안 풍산이 이룬 업적과 역사를 살펴보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탄약의 역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우리 국군의 전력 상승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서도 언급했지만 유럽에서 풍산의 입지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폴란드가 직접 현지에 풍산의 대규모 탄약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인데요. 해당 요청건이 현실화된다면 K9 자주포용 곡사포탄과 K2 흑표 전차용 전차탄을 연간 10만 발씩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현재 핀란드는 1340km에 달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는 국가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종전협정 결과에 따라 접경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K9 보유국 핀란드가 러시아의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된 것인데요. 덕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믿고 쓸 수 있는 신뢰의 방산 브랜드가 되었고 K9은 유럽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가 겪는 전쟁의 위협 앞에서 포탄 부족으로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멈추지 않는 기술 개발과
포탄 생산력으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포탄 강국으로 나아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